존경하는 내외 기빈 여러분, 그리고 세상사를 알고자 하는 독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세계 방방곡곡을 여행하며 그간 보고 들은 것을 모두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제가 겪은 기나긴 여정은 평범한 주점에서 라셰미 용병을 만나면서 시작됐습니다. 서글서글한 친구였는데 술을 사면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흔쾌히 승낙했고 시간이 흘러 맥주 6잔을 비울 즈음에도 대화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라셰미 민족의 전설에서 시작해 문화와 민담으로 물꼬를 튼 이야기는 어느덧 은빛 동맹에서 칼림샤는 물론이거니와 문쉐이 제도에서 보랏빛 사막에 이르기까지 그간 자신이 다녀온 곳에 관한 이야기로 이어졌죠. 가만히 듣고 있자니 제가 여태 베레고스트를 벗어나 본 적이 없다는 걸 문득 깨달았습니다. 드넓은 세상이 앞에 있는데 변소주의나 맴돌며 짧은 생을 허비하는 파리 같다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그렇게 궁상맞은 삶에 작별을 고했죠. 이튿날 저는 짐을 싸서 여정길에 올랐습니다. 라셰멘을 답사해 이 멋진 세계의 견문록을 기록할 일념으로 치온타 강을 따라 동쪽으로 출발했지요. 책장이 온통 먼지와 진흙투성이입니다만 여행 중에 청결 유지에 관한 장황한 서술이 적혀있고 그 중에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물론 강가의 길에서 새지 말라고 경고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험을 찾아 떠난 제게 죽음의 들판보다 솔깃한 장소가 또 있을까요? 발더스 게이트에 거주하며 이 드넓은 초원에 관한 이야기를 접한 사람은 많아도 실제로 찾아간 사람은 없습니다. 실제로 보니 지명 자체는 이토록 불길하지만 정말 생명이 넘치는 곳이더군요. 말처럼 생명이 넘치는 곳은 아니었지만 정직하게 밭을 일구는 농부들이 있었고 까마귀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애석하게도 현지인들은 고분이라고 칭하는 인근의 커다란 언덕을 답사할 시간은 없었습니다만 전해 듣기로는 고대 유물이 지천으로 널렸다더군요. 유물 사냥을 하기에 제격인 곳입니다. 저는 거르를 점쟁이 유랑민족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 서로 앉아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하는 법이더군요. 길가에 피운 모닥불 위로 스튜가 든 냄비가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중 이들은 스스로 셀루네이 아이들이라 소개하며 고대 라셰멘까지 올라가는 민족사를 들려주었습니다. 거르의 전설에는 두 소녀 위클라란 마녀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두 소녀는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는 청개구리였습니다. 참다 못한 마녀 어른들은 노래나 실컷 부르라며 두 소녀를 꾀꼬리로 만들어 황금세장에 가둬버렸습니다. 둘은 세장에서 탈출해 페이룬 멀리 날아갔지만 끝내 지쳐서 어느 클레릭의 정원에 내려앉았습니다. 클레릭이 셀루네의 이름으로 축복을 내리자 두 소녀의 저주가 풀렸고 둘은 다시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셀루네의 아이들이 되었죠. 오늘날 거르민족은 두 소녀의 후손이며 소녀라는 호칭으로 불리는 가모장도 있다고 합니다. 셀루네에게 총애를 받은 이래 위클라란의 주술을 쓰지는 않지만 그 핏줄을 이어받은 덕에 어렴풋이 앞날을 볼 수 있는 이들도 있고요. 흥미진진한 이야기, 스튜도 썩 괜찮았고요. 지만 과연 사실일까요? 라셰멘에 가면 직접 조사해봐야겠습니다. 그곳에선 정작 다른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니까요. 코어미어는 실로 멋진 나라입니다. 산과 바다로 둘러싸인 데다 숲이며 늪까지 즐비한 지리부터 남다르지만 수도 수제일의 웅장한 성곽은 그야말로 압권 그 자체입니다. 성곽은 먼 발치에서도 시선을 사로잡지만 멀리서는 그 규모를 제대로 느끼기 어렵습니다. 거리가 좁혀들수록 점점 높아지다 하늘로 솟는 성벽을 접하고 나면 비로소 수제일의 위용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체가 통째로 드나들 만큼 거대한 성문을 지나면 찬란한 도시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정예부대인 퍼플 드래곤 기사단이 시내를 순찰하며 우아하고 세련된 옷차림의 귀족들이 길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항구는 전설로만 알던 곳들의 물건을 싣고 운석의 바다를 가로지른 배들로 붐볐습니다. 북적이는 부두에는 온갖 과일에 향신료며 비단과 동물 가죽이 가득하더군요. 주머니 사정만 넉넉하다면 이보다 풍성한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더욱이 고양이를 해치는 행위를 법으로 금한다니 이만한 문명의 땅이 또 있을까요? 이 자리를 빌려 샘비아만큼은 반드시 피할 것을 권하는 바입니다. 샘비아는 철면피의 나라가 틀림없습니다. 네더릴의 속국이었던 과거를 애써 부정하는 것도 모자라 제가 골짜기 땅에서 남긴 기록을 훔치고 아예 저를 해적선에 팔아넘길 만큼 낯짝이 두껍더군요. 다행히 저를 사들인 해적단이 다른 해적단의 습격을 당했고 제가 석이라는 것을 알아본 그쪽에서는 저를 잘 대접해 주었습니다. 전 해적선이 라셰멘으로 이어지는 동쪽 관문인 테스크로 향한다는 사실에 들뜬 마음으로 항해를 기록하려 했지요. 하지만 정작 항해 내내 선적 화물 명세서를 위조하는 작업만 해야 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애석할 따름입니다. 테스크는 오크와 고블린이 즐비한 것 치고 의외로 쾌적한 나라입니다. 아무도 차별받지 않는, 그만큼 법도 느슨한 진정한 인종의 도가니라고나 할까요? 이곳에서 저와 함께한 일행은 안타깝게도 항구 관리소장에게 덜미를 잡혀 투옥됐지만 저는 여정을 재개했습니다. 이른바 황금로라는 길에 올랐는데 정말이지 그 이름값을 하더군요. 온 대륙의 부가 바로 이 황금로를 오갑니다. 네버윈터산 모피와 나시킬산 철은 동쪽으로, 비단과 보석은 서쪽으로 가며 이에 질세라 방방곡곡의 다양한 풍문도 꼬리를 잇습니다. 황금로는 라셰멘을 거치고 유랑민 땅의 불모지를 가로질러 제국과 드래곤과 짐승의 땅이자 세계는 미지의 세계인 카라투어 대륙까지 이어집니다. 그토록 가고 싶던 라셰멘이 코앞인데 이제는 김이 새는군요. 어젯밤에 야영을 하면서 매력적인 나그네를 만났는데 제가 라셰멘 땅을 밟는 것이 꿈이라고 하자 피식하고 웃더군요. 그러면서 라셰멘은 테이에 비할 바가 못 된다며 절키어의 궁정으로 저를 초대했습니다. 그런 과분한 초청을 거절한다면 무례일 테니 우선 테이를 향해 발길을 돌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라셰멘은 물론 그 너머로. 테이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테이 사람들은 다정하고 친절해요. 테이는 집처럼 아늑해요. 이제 라셰멘은 거들떠 보고 싶지도 않아요. 카라투어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더는 이리저리 다닐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도 꼭 와보세요. 테이로 오세요. 테이는 정말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리안 포어백. 옛날 옛적 맨조베란 잔에 자드라는 이름의 드로우 위저드가 살았습니다. 자드는 소설의 아카데미에 다녔어요. 대마법사는 열흘마다 자드를 불러 어떤 마법을 새로 배웠는지 시험해 보았지만 그때마다 자드는 마법 시전에 실패했습니다. 참다 못한 대마법사는 따끔하게 한마디 했어요. 자네 같은 둔재는 소설회를 다닐 자격이 없어. 앞으로도 이 모양이면 퇴학당할 줄 알아. 자드는 그날 밤 몰래 맨조베란 잔에 빠져나와 마인드 플레이어가 산다는 비밀 도시 오린도를 찾으러 떠났습니다. 오린도에 있는 도서관은 언더다크에서 제일 가는 지식의 보고였거든요. 자드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온 세상의 지식을 섭렵하고 말겠어. 그러면 대마법사도 날 다시 보겠지. 하지만 자드는 오린도를 찾아 헤매다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지치고 허기진 끝에 자드는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어요. 눈을 떠보니 자드는 넓고 둥근 전당이 있었습니다. 미지의 지식이 깃든 마법사와 석판이 사방에 가득했지요. 오린돌이었습니다. 드디어 찾았다. 오린돌의 지식은 내 차지야. 자드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자드는 싱글벙글 웃느라 마인드 플레이어의 올챙이가 왼쪽 눈으로 들어가는 줄도 몰랐어요. 자드의 머릿속으로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내 차지다. 지하도시 그라클스투그에 슐이라는 어린 두에가가 살았습니다. 슐은 다른 사람의 머릿속으로 말을 걸 수 있었어요. 슐은 초능력을 갈고 닦아 장차 혈족을 소나기에 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를 찾아가 배울 만한 스승을 알려달라고 했어요. 대부는 넌지시 말해주었습니다. 어둠 호수를 건너면 남쪽 기슭에 깊은 골짜기가 있는데 그곳에 이르라는 떠돌이 마인드 플레이어가 살고 있다. 놈이 비결을 가르쳐줄 게다. 골짜기로 가는 길은 험난했어요. 슐은 아볼레스와 클로커를 물리친 끝에 드디어 마인드 플레이어가 사는 골짜기에 도착했습니다. 이르가 촉수를 꿈틀대며 움막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어요. 배움을 얻고자 왔습니다. 슐이 당차게 말했어요. 가르쳐주마. 이르는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처음 한 달 동안 이르는 슐에게 독심술을, 다음 달에는 정신을 조종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말 한마디로 정신을 무너뜨리는 법을 알고 싶었던 슐은 좀처럼 성에 차지 않았어요. 이르는 마지못해 슐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알았다. 이제 정신을 박살내는 지식은 네 차지다. 다만 한 번밖에 쓰지 못한다. 쓰고 나면 영영 잊어버릴 테니. 혈족을 휘어잡을 준비를 마친 슐은 글라클스투그로 돌아왔어요. 무얼 배웠는지 어디 보자꾸나. 대부가 슐에게 말했어요. 슐은 회심의 미소를 짓고는 주문을 시전했어요. 그러자 벼랑간 대부가 보는 앞에서 슐의 머리가 터져버렸습니다. 대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배움이 헛되지 않았구나. 옛날에 파이터와 클레릭 자매가 살았습니다. 실력이 뛰어났던 자매는 언제나 새로운 모험에 목말라 했어요. 언더다크로 가자. 엘더 브레인을 해치울 테야. 파이터가 자신만만하게 소리쳤어요. 그럼 출발하자. 엘더 브레인이 지닌 힘의 비밀이 궁금해. 클레릭도 파이터를 따라 나섰어요. 둘은 다클링, 대로, 버그베어, 블레트를 해치우며 언더다크 깊이 들어갔어요. 한 달이 지나 자매는 일리시드 군체를 찾아냈고 모험은 막바지에 이르렀어요. 사투 끝에 자매는 마인드 플레이어 무리를 쓰러뜨리고 엘더 브레인의 소굴에 들어섰어요. 엘더 브레인은 일리시드를 대동한 채 염수 웅덩이에서 둥둥 떠올랐어요. 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자매는 머릿속으로 놈의 말을 똑똑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 이름은 카오즈. 여긴 왜 왔느냐? 이놈의 힘을 빼앗으러 왔다. 클레릭이 대답했어요. 이놈이 더는 활개치지 못하게 무찌르러 왔다. 이에 질세라 파이터도 대답했어요. 엘더 브레인은 말없이 떠있기만 했어요. 이윽고 강렬한 초능력 에너지가 주위를 뒤흔들자 자매는 순식간에 쓰러졌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꿈도 크군. 카우즈가 말했어요. 그날 일리시드 군체는 마음껏 포식했답니다. 지하도시 만톨 데어리스에 딥노움 부녀가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샘, 딸은 세디였어요. 부지런한 세디는 아침마다 곡괭이를 쥐고 동굴로 나가 보석을 캤습니다. 샘은 하루 종일 빈둥거리다 저녁이 되면 보석을 세어보며 더 많이 캐오라고 세디를 채근했어요. 아빠가 페이룬에서 제해가는 부자가 되기 전에는 절대 못 쉴 줄 알아. 어느 날 세디는 집으로 가던 길에 낯선 사람을 마주쳤습니다. 온몸이 회색에 작고 깡마르고 깨재재한 대로였어요. 세디는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대로! 대로가 말했어요. 부탁드려요. 저는 돈도 없고 집도 없어요. 먹을 걸 구하게 루비 하나만 주세요. 세디는 딱한 마음이 들어 대로에게 루비를 줬습니다. 집에 돌아온 세디는 아버지에게 대로를 만난 일을 얘기했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으름장을 놓았어요. 대로는 거짓말쟁이야. 자기밖에 모르는 미치광이란 말이다. 또 보석을 주면 쫓겨날 줄 알아. 이튿날에도 대로는 세디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부탁드려요. 집을 구하게 루비 10개만 주세요. 세디는 대로의 애원에 마음이 약해져 달라는 대로 주고 집으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세디를 나무랐어요. 고작 이것뿐이냐? 이것 갖고는 턱도 없어. 셋째 날에는 대로가 동굴로 찾아왔어요. 동생들을 먹여 살리게 루비 100개만 주세요. 마음씨 착한 세디는 대로에게 루비를 자루째 줬습니다. 자루를 받자 눈부신 빛이 번쩍하더니 대로는 온데간데 없고 커다란 골드 드래곤이 나타났어요. 참으로 마음씨가 착하고 너그럽구나. 금은 보화를 나누어 줄 테니 내 둥지로 가자꾸나.
그렇게 세디는 황금 드래곤이 사는 휘황찬란한 보금자리로 갔어요. 1년이 지나 세디는 동굴이 지나다 거지를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거지가 아니라 세디의 아버지 샘이었어요. 세디야, 아빠가 돈도 없고 집도 없구나. 먹을 걸 구하게 루비 하나만 다오. 샘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디는 눈길도 주지 않고 지나쳤답니다. 어느 양치기의 아들이 치온타 강둑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양을 지키자니 심심했던 소녀는 재미삼아 비올더다! 비올더가 나타났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허겁지겁 달려왔지만 비올더는 없었어요. 소년이 깔깔대며 웃자 아버지가 나무랐어요. 비올더가 없는데 비올더가 나타났다고 소리치면 안 된다. 알겠니? 아들은 냉큼 대답했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이튿날에도 양떼를 돌보는 일이 지루하긴 마찬가지였어요. 비올더가 나타났다! 소년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아버지는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소년은 배를 잡고 웃었지만 아버지는 못마땅한 얼굴로 설레설레 고개만 저었어요. 사흘 뒤 먼발치로 둥그스름한 것이 떠다니는 모습이 소년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얼굴 한가운데에 큼직한 눈알이 박혔고 아가리에 뾰족한 이빨이 가득했으며 온몸에는 눈자루가 빽빽하게 돋아나 있었어요. 비올더야! 비올더가 나타났다! 소년은 다급하게 외쳤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비올더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소년은 돌아서서 강을 따라 허둥지둥 달아났습니다. 달리고 달리다 높은 강둑에 다다르자 더는 달아날 곳이 없었어요.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는 생각에 소년은 엉엉 울면서 바닥에 웅크렸어요. 고개를 들어라. 돌아서 보니 비올더는 온데간데 없고 양털 망토를 걸친 아버지가 있었어요. 망토에는 큼직한 눈알과 함께 이빨이 빼곡한 아가리가 그려져 있었고 가장자리에는 크고 작은 덩굴이 엮여 있었습니다. 간 떨어지는 줄 알았잖아요. 소년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이제 비긴 셈이구나. 아버지는 소년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어요. 그렇게 소년은 두 번 다시 비올더가 나타났다고 외치지 않았답니다. 언더다크 저 깊은 곳에 도일이라는 넉살 좋은 딥노움 노예가 살았습니다. 도일과 형제들은 5 드웨가 대장장이 밑에서 밤낮으로 뼈 빠지게 철과 미스라를 캤지요. 더 빨리! 드웨가 주인이 닥달했어요. 도일은 시키는 대로 곡괭이질에 박차를 가했고 주인들이 잦는 동안에도 싱글벙글 웃으며 일했어요. 노예살이를 하는데 넌 웃음이 나와? 다른 형제가 투덜거려도 도일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주인님들이 성공하면 좋겠거든. 시간이 흘러 드웨가 대장장이들이 훌륭한 무구를 만든다는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일손이 모자라자 드웨가들은 노예를 더 사들였고 갑옷과 무기를 광산에 가득 쟁였어요. 그런데도 도일은 웃음을 잃지 않고 전보다 열심히 일했어요. 이윽고 장사가 크게 번창하면서 딥노움 노예는 무려 20로 늘어났어요. 21번째 노예가 들어오던 날 도일은 광산이 떠나가라 웃어댔습니다. 근처의 동굴에 있던 드웨가들은 그 시끄러운 웃음소리를 참다 못해 광산을 찾아갔어요. 광산에 가보니 도일을 비롯한 딥노움들이 그동안 자신들이 만든 튼튼한 미스랄 갑옷을 입고 날카로운 철제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5 드웨가는 중무장한 딥노움 21명에게 상대가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도일은 계속해서 싱글벙글 웃었답니다. 동화를 읽은 누군가가 발끈해서 짧은 서평을 남겼습니다. 완전 쓰레기잖아. 노움들은 이딴 데서 교훈을 얻는다고? 어떻게 봐도 도통 이해가 안 되네. 이딴 게 무슨 교훈이라고. 테네브룩스 모로의 기상천외한 모험기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차원 비행선의 선장인 모로가 겪은 실화를 그린 통속 소설입니다. 다만 실제로 모로 선장 본인은 나고자란 워터딥을 떠난 적이 없으며 그나마도 원고를 투고한 뒤 먹을 것과 잉크를 살 때가 아니면 하품하는 관문에서 잡은 숙소에서 한 발짝도 나서지 않기로 유명합니다.
레드 드래곤을 해치우자 기사는 급기야 내 비행선으로 뛰어내렸다. 영계의 어둡고 불길한 조류가 추락하는 드래곤을 집어삼키는 순간 기사는 새색 시오의 갑판에 착지했다. 숭직한 놀스는 곧장 놈에게 달려들었지만 발톱도 송곳니도 놈에겐 소용없었다. 육신과 분리된 영체 투형 앞에서는 성난 타백시 조수의 맹렬한 공격조차 헛수고였던 것이다. 교활한 기스양키 기사는 맥없이 스쳐 지나가는 공격을 비웃더니 벼랑간 은검을 크게 휘둘렀다. 은검은 놀수를 빗나갔으나 타백시의 육신과 용감한 영혼을 잇는 영혼줄을 단칼에 잘라냈다. 믿음직한 고양이 동료를 잃자 가슴이 미어졌지만 마냥 슬픔에 젖어있을 겨를이 없었다. 나는 느긋하게 이죽거리는 기스양키를 향해 돌진했다. 보나마나 이번에도 상대가 영계의 법칙에 얽매여 자신은 상처 하나 입지 않을 줄 알았으리라. 그러나 테네브룩스 모로 선장은 결코 녹록한 상대가 아니란 말씀. 안타깝게 요절한 놀수와 달리 난 온전히 영계에 들어온 상태였고 냅다 사타구니를 걷어차 놈의 오산을 보기 좋게 박살냈다. 놈은 새색시오의 난간 너머로 고꾸라져 안개 속으로 떨어졌고 먼발치로 보이는 투나라스의 스산한 성체 위로 드래곤 대군이 날아올랐다. 테네브룩스 모로의 기상천외한 모험기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차원 비행선의 선장인 모로가 겪은 실화를 그린 통속 소설입니다. 다만 실제로 모로 선장 본인은 나고자란 워터딥을 떠난 적이 없으며 그나마도 원고를 투고한 뒤 먹을 것과 잉크를 살 때가 아니면 하품하는 관문에 잡은 숙소에서 한 발짝도 나서지 않기로 유명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요정숲의 영원한 석양을 받으며 엘라드린의 땅에 도착했다. 엘라드린이 사는 숲의 변두리를 우회하려던 영악한 계획은 보기 좋게 물거품이 되었다. 강이 스스로 물길을 바꾸며 새색시오를 그늘진 숲으로 인도하려고 꾀를 부리는 듯 했기 때문이다. 얼마나 가까이 나무에 붙었던지 숲을 사이로 엘라드린들이 춤을 추는 모습마저 어렴풋이 보일 정도였다. 지금이야 나름 익숙하지만 엘라드린을 처음 접한 순간의 인상이란 마치 악몽에서나 맞닥뜨릴 법한 엘프 같았다. 몸은 나뭇가지처럼 가녀린데다 머리칼은 온갖 색깔로 변했다. 더구나 삶의 터전인 요정계와 마찬가지로 감정 기복이 들쭉날쭉해서 잔잔한 연못처럼 차분하다가도 산사태처럼 거칠고 난폭하게 변하기도 했다. 사실 후자와 같은 태도를 접한 것은 엘라드린과 함께 오붓한 시간, 몇 달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을 보낸 뒤의 일이다. 선원 가운데 대장장이로 고용한 하플링 여인이 겁도 없이 우리가 신세지는 숲의 주인보다 크게 목청껏 노래를 부른 것이다. 크나큰 결례의 숲은 정적에 빠졌지만 내가 기지를 발휘하여 즉석에서 거래를 제한함으로써 상황은 원만하게 수습됐다. 요정계를 뒤로하고 출항하던 날 선원의 머릿수가 하나 줄었고 숲에는 망치를 두드리는 소리만 쓸쓸히 감돌았다. 노래 솜씨보다 엘라드린이 쓸 검을 단주하는 솜씨가 더 출중했던 까닭이었다. 그렇게 요정계를 떠난 지도 벌써 몇백 년이 지났다. 부디 지금은 은퇴했기를 바랄 따름이다. 테네브룩스 모로의 기상천외한 모험기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차원 비행선의 선장인 모로가 겪은 실화를 그린 통속 소설입니다. 다만 실제로 모로 선장 본인은 나고자란 워터딥을 떠난 적이 없으며 그나마도 원고를 투고한 뒤 먹을 것과 잉크를 살 때가 아니면 하품하는 관문에 잡은 숙소에서 한 발짝도 나서지 않기로 유명합니다. 바로비아의 음산한 분위기에 대해서는 소문만 무성하다. 안개가 마음을 현혹하고 영혼을 괴롭힌다고 하는가 하면 나그네를 절망에 빠뜨려 영영 맴돌게 만든다는 말도 있다. 새색시오가 짙은 안개를 가르던 순간에도 난 코가 좀 막힌 것을 빼고는 별다른 불편을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선원들은 사정이 달랐다. 이미 배 밖으로 몸을 던진 선원들 말고는 하나같이 울고 불며 야단들이었던 탓에 결국 전부 돛대에 꽁꽁 묶어놓고 홀로 배를 몰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나는 공포의 군주를 직접 찾아 나섰다. 제 아무리 새색시오라 한들 이곳을 다스리는 군주의 허락 없이는 차원의 경계를 넘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던 까닭이다. 그래서 난 조타석에 떡하니 서서 자작곡을 목청껏 부르며 안개 속을 누볐다. 오래지 않아 놈이 나타났다. 벼랑간 그림자가 머리 위를 스치나 싶더니 섬뜩할 정도로 갑작스레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틀림없이 심리적 위압감을 염두에 둔 등장이었으리라. 그러나 서로 적의가 없음을 확인한 뒤로는 의외로 말이 통한 덕에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그렇게 오랜 상의 끝에 통행료 협상은 타결되었다. 어떤 통행료를 치렀으며 그자가 어땠는지에 관한 구구절절한 사족은 달지 않겠다. 대신 흉흉한 소문과 달리 무척 예의 바른 상대였다는 건 말할 수 있다. 날카로운 송곳니 또한 모두의 생각과 달리 크게 거슬리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테네브룩스 모로의 기상천외한 모험기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차원 비행선의 선장인 모로가 겪은 실화를 그린 통속 소설입니다. 다만 실제로 모로 선장 본인은 나고자란 워터딥을 떠난 적이 없으며 그나마도 원고를 투고한 뒤 먹을 것과 잉크를 살 때가 아니면 하품하는 관문에 잡은 숙소에서 한 발짝도 나서지 않기로 유명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추락하자니 묘한 기분이 들었다. 물론 말이 그렇다는 거지 추락하는 것도 아니고 비행하는 것도 아니었다. 공기 원소계의 하늘에는 일반적인 물리법칙이 적용되지 않아서 위치나 방위를 알아내려 한들 허사였다. 그래도 이렇게 끝없는 창공을 거침없이 가르며 맛보는 격렬한 자유가 아니었더라면 심란한 기분을 추스를 길이 없었을 것이다. 어딘가 캥기는 눈치인데 날 살펴보던 에럴스가 울부짖는 바람 너머로 소리쳤다. 고블린에게 쉽사리 의표를 찔렸다 한들 딱히 놀랄 일은 아니었다. 에럴스는 워낙 박식한 데다 나와는 평생지기 친구였으니까. 그래, 나는 그렇게 대답하며 슬쩍 몸을 돌려 허공을 떠다니는 아라코크라 둥지를 피했다. 프라이머스 군주는 내가 자신의 정신궁에 침투한다는 계획을 알고 있었어. 결국 선언을 전부 메카너스에 두고 간신히 목숨을 건진 셈이니 마음이 복잡할 수밖에. 에럴스는 새하얀 머리뼈로 만든 탈로 얼굴을 가렸지만 분명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으리라. 백골탈은 에럴스가 몸담은 수도의 특유의 복식으로 나로서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습관 가운데 하나였다. 전부 죽었겠지? 그 중에 배신자도 있었을 테니까. 죽어? 그럴 리가. 실은 거래를 했어. 프라이머스는 필멸자의 행동을 연구하고 싶어 했거든. 누가 배신했는지도 선뜻 알려주던걸? 나는 손을 뻗어 에럴스의 손가락에서 명령의 반지를 벗겨냈다. 반지를 빼자마자 에럴스는 날지 못하고 그대로 추락하기 시작했다. 에럴스의 외마디 비명이 휘몰아치는 광풍에 묻히는 찰나 새색시오가 눈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나는 비행선에 올라타며 손바닥에 놓인 반지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똑같은 반지가 내 손가락에도 있었다. 오래전에 에럴스가 영원한 우정의 징표로 만들어 선물한 쌍반지였으니까. 걱정 마시라 독자 여러분. 이대로 에럴스를 버릴 생각은 없다. 언젠가 돌아와 붙잡을 테니 말이다.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해처럼 찬란한 아마너터, 세상의 법도에 진리를 비추네. 그분의 이름은 아마너터, 지엄한 법도를 땅에 바로잡네. 무시무시한 대악마 아스모데우스, 놈의 사탕 발림에 넘어가면 안 된다네. 악마들을 거느리는 존재, 솔깃한 감언 이설이 훨씬 무섭네. 차디찬 엄동설한 아우릴, 살을 애는 칼바람 일으키네. 재물로 다독이는 아우릴, 얼어 죽는 신세는 면한다네. 아주스를 믿는 이 세상의 위저드는 평생토록 학문을 갈고 닦는다네. 아주스는 갖가지 주문을 내리니 미스트라의 갈망은 끝이 없다네. 베이는 검은 손의 폭군, 양육 강식의 세상을 만드네. 온누리에 어둠 퍼뜨려 야멸찬 자들에게 추앙받네. 베사바는 파멸의 운명을 가져오는 여신, 그녀를 섬겨야만 불행을 면한다네. 타이모라와 한 몸이던 베샤바, 지금은 애군과 아군을 부르네. 일메이터는 순교자의 외침을 들으니 고난받고 억압받는 이들을 품으시네. 죽어가는 자들에게 도움을 베푸노니 일메이터의 축복을 한 몸에 받는다네. 저갈은 과거의 그림자이니 백골 옥좌를 선뜻 포기했네. 켈렌보어가 망자를 이끄니 영원히 이승을 떠돌지 않네. 켈렌보어는 지엄한 망자의 군주라.
생을 마감하면 친히 왕림하시네. 영혼마다 가는 곳이 천차만별이라 저마다 속한 내세로 인도하시네. 영악한 속임수의 여신 레어라. 그때그때 가면을 바꿔 쓴다네. 궁지에 몰리면 여신을 부르라. 비밀과 거짓말을 숨겨주시네. 기쁨의 겨울 때면 리어라를 부르리. 흥겨운 춤사위로 여신을 기린다네. 춤과 노래의 장에 그분이 임하시리. 쉴 새 없이 춤사위에 몸을 맡긴다네. 고통이야말로 로비아타의 기쁨. 시뻘건 흉터는 훌륭한 재물이네. 매질이건 촌농이건 채찍질이건 예배의 도구를 가리지 않는다네. 밀릴은 노래와 시의 군주라. 번뜩이는 영감 내려주시네. 밀릴의 부름 속에 노래하라. 그분의 조예로 구원을 얻네. 머쿨은 죽음의 저승사자, 절망과 종말의 신이라네. 머쿨이 임종에 찾아오니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네. 미스트라는 마법의 여신, 위브를 짓고 돌보신다네. 세세토록 존경받는 여신, 마법의 어머니와 같다네. 밤하늘을 휘영청 밝히는 셀룬에 달은 그분이며 별은 그분의 눈물이라네. 늘상 자매의 견제를 받는 셀룬에 겁먹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네. 슬픔을 거두어 주신다는 샤. 대신 샤의 밤은 칠흑처럼 어둡다네. 아픔도 비밀도 거두시는 샤. 대신 기쁨도 희열도 앗아간다네. 드넓은 야생을 다스리는 실바너스. 거칠고 오묘한 자연의 신이라네. 섭리를 어기며 가차없는 실바너스. 자연의 엄벌을 피하지 못한다네. 얼룩지고 손때가 묻은 책장에 좋기 수십 년은 묵은 철지난 여행 정보가 가득합니다. 동부 내륙에서 해안으로 이동하는 경우 보통 오름길을 이용한다. 오른길은 치온타 강을 끼고 엘터렐에서 발더스 게이트까지 통하는 육로로 치온타 강을 따라가는 바지선을 대신하는 경로라 할 수 있다. 최근 엘터렐과 발더스 게이트 사이의 경로 중간에 셀룬의 신도들이 털을 잡았는데 도로에서 내다보이는 셀룬의 신전은 꽤 장관이다. 또한 신전과 더불어 세워진 마을인 달의 성소는 지친 나그네들에게 식사와 숙박을 제공한다. 동쪽으로 더 가면 다로름탑이라는 요새가 있으며 행인과 화물을 대상으로 통행료와 관세를 매긴다. 돈을 아낄 심산으로 옆길로 세려는 사람도 있지만 노상강도나 그 밖의 다른 위험을 맞닥뜨려 소탐 대실의 우를 범하게 될 수도 있다. 육로를 통해 발더스 게이트로 간다면 도시가 눈에 들어오기도 전에 코로 냄새부터 맡게 된다. 악취의 근원지는 바깥 도시로 발더스 게이트의 존속과 번영의 근간이지만 성벽 안으로 들이기 꺼리는 기피 시설이 들어선 곳이다. 제역소, 외양간, 도축장, 제염소 및 암시장은 물론 도시를 찾아왔다 이곳에 발이 묶인 불운한 이들이 사는 천막과 판잣집이 즐비하다. 오랜 여정에 지쳐 쉬었다 가고픈 생각에 마음이 흔들릴지 모르나 점잖은 과객이라면 이런 곳에 얼씬도 말아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확고한 견해이다. 그러므로 소지한 귀중품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지체 없이 일대를 가로질러 바실리스크 게이트 같은 아랫도시로 통하는 성문으로 직행하길 바란다. 그렇게 성문을 지나면 드디어 진정한 도시에 입성했다고 볼 수 있다. 오랜 여정에 옷이며 신발이며 먼지투성이가 되었지만 현명한 나그네라면 도시에 도착하자마자 숙소부터 잡기 마련이다. 아래에서 발더스 게이트에서 영업 중인 점포 중 일부를 소개하려 한다. 칼과 별, 간판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별과 시미터가 그려진 나무방패 간판이 눈길을 사로잡는. 누군가가 책장 여백에 지금은 간판이 없어졌다고 적어놓았습니다. 아늑하고 조용해서 여독을 풀기에 제격인 곳이다.
음식은 무난하지만 저렴하며 객실도 나름 깨끗하고 손님들도 점잖은 편이다. 달아오른 인어. 발더스 게이트에서 걸판진 밤을 보내고 싶다면 달아오른 인어야말로 최적의 행선지다. 가게에 장식된 실물 크기의 인어 목상이 특징으로 험악한 손님들이 많고 싸움도 잦아서 평판은 그리 좋지 않다. 그럼에도 관심을 표하는 독자가 많아서 언급하고 넘어간다. 혹시라도 이곳에 들린다면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 엘프의 노래주점. 책장이 물에 젖어서 여백 안쪽의 글귀만 간신히 읽을 수 있습니다. 어슴푸레한 조명에 점주는 앨런. 엘프 여인의 노랫소리가 맴돌고 첫 장에 책의 내용을 요약했고 그 뒤로는 엉터리 설명을 참 길게도 늘어났습니다. 1. 도시 멀리하기. 슬기로운 독자를 위한 가장 간단한 조언은 도시의 문턱을 아예 밟지 말라는 것입니다. 2. 시장.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해링턴, 똑같은 양모랑 순물을 팔아도 마을 장터보다 도시 시장에서 더 높은 값을 받잖아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말씀. 시장으로 가는 길에 양모고 순모고 몽땅 털릴 테고 결국 멍과 홍만 달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3. 주점. 슬기로운 독자라면 마을에서 빚은 맥주를 친구들과 함께 걸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지만 검의 해안 각지의 도시에 즐비하다는 요란한 주점에 관한 소문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달아오른 인원이 위저드의 육척봉인이 하는 야릇한 간판을 뻔히 보고도 발길을 돌리지 않는다면 술 한 잔을 채 비우기도 전에 주머니를 탈탈 털리고 멍과 홍만 달게 됩니다. 4. 하수도. 침대 곁에 요강을 뒀다가 날이 밝으면 마을 퇴비 구덩이에 비우는 것이 슬기로운 위생관리법입니다.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이런 간편하고 위생적인 방법 대신 시가지 아래로 거대한 하수도를 파서 온 도시 사람들의 분뇨를 모아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하수도에는 온갖 더러운 괴물이 득실거리지요. 5. 길을 잃기 쉽다. 도시라는 곳은 지나칠 정도로 넓어서 길을 잃기 쉽상입니다. 한 번은 어떤 친구가 그러더군요. 발더스 게이트는 사실 세 도시를 하나로 합쳐서 부르는 이름이라고요. 실은 바깥도시, 아랫도시, 윗도시로 나뉜다고 합니다. 녀석은 제가 그 말을 듣고 입이 딱 벌어질 줄 알았던 모양이지만 저는 녀석의 얼굴에 침을 탁 뱉고는 썩 쫓아버렸습니다. 해링턴 네덜린. 자리엘의 타락에 관한 짧은 서문으로 책의 내용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슬기로운 독자 여러분. 벌써 투덜거리는 소리와 신경질적으로 담뱃대를 씹는 소리가 들리는군요. 아베르누스의 대공한테서 교훈을 얻으라고? 해링턴이 드디어 실성했나? 저는 멀쩡합니다. 그러니 진정들 하세요. 본래 우주를 아우르는 대사건은 우리 일상과 동떨어진 경우가 많지만 자리엘에 얽힌 이야기는 그 경우가 다릅니다. 자리엘이 몰락한 과정을 보고 있자면 거들먹거리며 참견하기 좋아하는 이웃이나 지인이 생각날 테니까요. 처음에는 휴경지에 감자 말고 순물을 기르라고 잔소리를 하더니 나중에는 허리춤에 부엌칼을 차고 나타나서는 같이 농장 뒤편에 있는 버려진 지하 묘지를 털러 가자고 하는 그런 겉과 속이 다른 부류지요. 자리엘은 본디 피해 전쟁 제21권 슬기로운 독자에게는 시시콜콜한 사건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의 추이를 관찰하는 일을 맡은 천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관찰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았던 자리엘은 어느덧 멋대로 직접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맥주잔을 쏟은 것 때문에 시비가 붙은 미련한 술꾼 둘을 멀리서 구경하기는커녕 덩달아 싸움에 끼어들어 주점을 싸움판으로 만드는 격이라고 할 수 있죠. 자리엘은 호기롭게 아베르누스에 쳐들어갔다가 보기 좋게 패배했고 그렇게 타락한 끝에 이제는 아베르누스의 사악한 지배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슬기로운 독자 여러분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답은 뻔하지요. 나서봤자 소용없는 일에 나서지 말라는 겁니다. 이역만리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의 밭과 가족 그리고 친구를 돌보세요. 남의 공경에 간섭하면 그 불행은 여러분의 것이 될 뿐입니다. 해링턴 네덜린.
주류 학문에 비해 매우 급진적인 마법 이론을 다룬다는 출판사의 논평이 있습니다. 발췌문은 발더스 게이트의 고위 마법 장인인 토라 브린이 작성한 내용입니다. 보나마나 경리의 대신전에서 날 입막음할 것이다. 경리의 대신전은 대신전에 소속된 마법 장인이 간드교 학술지 외의 일반 서적을 내는 것은 품위에 맞지 않는 행동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출신을 생각하면 그렇게 격이 떨어지는 일도 아니다. 진귀한 발명품으로 가득한 경희의 대신전에 적을 두기 전에 나는 허구한 날 하늘만 쳐다보며 빈둥대던 농장 소녀였으니까. 비록 나중에야 그 정체를 알게 되었지만 공중도시를 처음 알게 된 것도 그런 버릇 탓이었다. 웬 흙먼지가 떠다니나 했는데 알고 보니 산봉우리가 하늘을 가로지르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다름 아닌 고대 네더릴 제국의 공중도시로 내재된 마법이 너무도 강력한 나머지 지금껏 하늘을 떠다녔던 것이다. 아무리 평범한 것이라도 기적으로 승화시키는 네더릴의 위저드들에게 땅을 하늘에 띄우는 것쯤은 소일거리에 지나지 않았다. 훗날 대신전에 들어온 뒤로도 우리 기술 발전의 이면에는 네더릴 제국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 있음을 알게 되었다. 비록 위대한 공중도시들이 찰나의 과오로 인해 멸망했다고 하나 그렇다고 해서 네더릴 제국의 위협이 폄하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네더릴 연구에 대한 해묵은 반감으로 인해 이들의 학문을 배우는 것은 간드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지난 수백 년간 벌어진 여러 재앙의 단초가 네더릴 유물이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네더릴 최후의 공중도시는 그림자에 잠식됐고 그 지식이 샤에 가공할 어둠의 계획에 이용됐다는 사실 또한 익히 안다. 그러나 대신전에서 허락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리고 불이 옮겨붙는 위험이 수반되더라도 창조의 불꽃을 탐구하는 것이야말로 옳은 일이다. 이 간단한 제조법 덕분에 지금까지 많은 도움을 얻었다. 나의 피부에는 비늘이 없어서 무엇에 스치기만 해도 찢어지고 아픔이 느껴진다. 이것으로 완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한 방울 한 방울이 내 고통을 달래준다. 이 물약이 내게 그러했듯이 독자 여러분을 괴롭히는 질환도 완화해 주기를 기원한다. 누군가가 이 장의 빈 곳에 다음과 같은 말을 반복해서 써놓았습니다. 왜 맨날 치료 물약이야? 이 망할 촌똥네. 가끔 이런 말도 보입니다. 내가 언젠가 이 똥개 같은 명장 새끼 죽이고 만다. 다행히 제조법 자체를 읽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치유 물약 한 병 제조법. 필요한 추출물. 로그의 끼니거리 소금. 물 억세 부유액. 제조 방법. 소용돌이가 생길 때까지 부유액을 젓는다. 소금을 살짝 넣는다. 소금이 녹고 용액의 붉은색이 감돌 때까지 계속 젓는다. 그리고 다음을 명심할 것. 연금술에 정진하다 의구심이 싹 트거든 삼의 법칙 하나만을 기억하면 될 일이니 세 가지의 같은 재료 가져다가 넣는다면 무엇보다 효험 있는 추출물을 얻으리라. 책은 곰팡이로 덮여있고 동물 내장의 자국 같은 것이 묻어있지만 제조법 중 하나는 아직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껏 몰랐지만 생면부지의 남을 돕는 일에는 나름의 기쁨이 있다. 필자는 직접 위브를 조작하는 재능을 타고나지 못했지만 니크로스가 병에 이 물약을 채우며 짓던 경외감에 찬 표정은 결코 잊을 수 없다. 그 표정을 떠올리면 생각지도 못한 짜릿함이 내 몸을 채우며 날 달래준다. 비전 수련의 영약 한 병 제조법. 필요한 추출물. 위브 이끼 황산. 벨라도나 승화제. 제조 방법. 소량의 승화제에 위브 이끼 황산을 첨가하고 두 추출물이 완전히 섞일 때까지 세심하게 섞는다. 비전력이 실체를 갖출 때까지 약한 불 위에서 섞거나 양지에 둔다. 마지막 문단에는 3개의 원이 그려져 있는데 그중 하나는 피로 그렸습니다. 언제나 기억할 것. 연금술에 정진하다 의구심이 싹 트거든 3의 법칙 하나만을 기억하면 될 일이니
세 가지의 같은 재료 가져다가 넣는다면 무엇보다 효험 있는 추출물을 얻으리라. 책 등에 난 깊은 주름 때문에 책자가 열려 제조법 하나가 드러납니다. 구성 여백에는 깔끔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알려진 모든 물약에 대한 해독제. 이것이다. 필자가 필자의 기록을 공개하기로 마음먹게 한 그 제조법이 바로 이것이다. 독자는 이 사연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으나 후대를 위해 여기에 기록한다. 제조법으로 바로 건너뛰어도 전혀 무방함. 어느 날 엘프의 노래 주점에 앉아 여느 때처럼 따뜻한 코코아를 마시며 그 열기로 내 비늘 없는 손에 아픔을 달래고 있었다. 한 인간 아이가 병든 개처럼 비척대며 문으로 들어왔다. 다른 손님들은 아이를 도와줄 마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낯선 아이를 위해 해독제 값을 치러줄 이는 없었다. 그런데 해독제의 재료는 주방에 그냥 널브러져 있었다. 그곳에 있던 누구나 아이를 구할 수 있었지만 그 방법을 아는 것은 필자뿐이었다. 죄 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해독제 한 병 제조법. 필요한 추출물: 쑥, 소금, 분리워그, 나팔, 부유액. 제조 방법: 소금을 천천히 부유액에 뿌린다. 물약의 점도가 거의 씹을 수 있을 정도로 변할 때까지 계속 시계 방향으로 섞는다. 살짝 녹빛이 감돌 수도 있으나 순전히 미학적인 효과이며 해독제의 효능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그리고 명심할 것. 연금술에 정진하다 의구심이 싹트거든 3회 법칙 하나만을 기억하면 될 일이니 세 가지의 같은 재료 가져다가 넣는다면 무엇보다 효험 있는 추출물을 얻으리라. 연구일지에서 그대로 발췌해 출간한 하스킨 제실라핀의 연구 기록이 연금술을 일반에 보급하는 데 기여했음을 장황한 문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드래곤본으로 태어나 청소년기에 비늘이 벗겨졌으며 그 비늘을 되찾고자 하는 희망을 품고 연금술 연구를 시작한 제실라핀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몇 장에 걸쳐 제실라핀이 자신의 연구를 미뤄두고 평범한 자들을 돕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는 이야기가 장황하게 이어집니다. 하지만 제실라핀의 실제 연구 기록 쪽이 훨씬 더 재미있습니다. 이제 결심했다. 이미 작성한 기록도 앞으로 작성할 기록도 연구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공개할 것이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또한 그들 중 하나이리라. 물약 제작은 매력적인 일이나 우선은 연금술에서 가장 기본적인 법칙부터 설명하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3의 법칙이다. 페이론 어디에서든 다양한 재료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재료를 연금술에 사용하려면 정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방법은 간단하다. 같은 재료 3개를 합치면 추출물을 얻을 수 있다. 이것으로 약물, 독, 기름, 영약 등을 만드는 것이다. 운율을 갖추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연금술에 정진하다 의구심이 싹트거든 3의 법칙 하나만을 기억하면 될 일이니 세 가지의 같은 재료 가져다가 넣는다면 무엇보다 효험 있는 추출물을 얻으리라. 내가 지금까지 발견한 물약 중 해악을 끼치는 물약의 제조법을 공개해도 되는지 참 오랜 시간 고민해왔다. 니크로스는 그 저주받을 미소를 지으며 나를 설득했다. 하지만 모험가의 삶이란 적절한 공격 수단을 갖출 때 보다 안전해지는 것 또한 사실이다. 부디 이 제조법을 책임감 있게 사용해 다른 지성체에게 해악을 가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일반 독 한 병 제조법. 필요한 추출물: 뼈 모자 황산, 칼뿌리의 재,
제조 방법. 황산 위에 재를 뿌린다. 절대 휘젓지 않는다. 병마개를 닫고 매캐한 냄새를 발할 때까지 기다린다. 그리고 명심할 것. 연금술에 정진하다 의구심이 싹 트거든 3의 법칙 하나만을 기억하면 될 일이니 3가지의 같은 재료 가져다가 넣는다면 무엇보다 효험 있는 추출물을 얻으리라. 이 제조법은 정말 우연히 발견한 것이지만 새로 비늘을 자라나게 하는 치료법을 찾는 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돌파구가 되어주었다. 실수로 만든 이 포션을 섭취한 뒤 어느 날 까치 하나가 아름다운 백금 비늘을 찾았다고 자랑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 비늘은 내가 본 어떤 물체보다 강력했다. 바하무트에게서 직접 유래한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다. 그 힘을 추출할 수만 있다면 언젠간 나도 분명히 비늘에 덮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비늘이 백금 비늘이 될 수도 있다. 여기에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한 제조법을 공개한다. 동물과의 대화 물약 한병 제조법. 필요한 추출물: 도토리 송로버섯의 정수, 로그의 끼니거리 소금. 제조 방법: 정수가 빠져나가지 않게 조심하면서 소금을 정수에 뿌린다. 병을 봉하고 8번 동작으로 부드럽게 휘젓는다. 언제나처럼 다음을 명심할 것. 연금술에 정진하다 의구심이 싹 트거든 3의 법칙 하나만을 기억하면 될 일이니 3가지의 같은 재료 가져다가 넣는다면 무엇보다 효험 있는 추출물을 얻으리라. 순하고 신실한 미소를 만면에 띤 무언가 한 무리가 나를 찾아왔다. 그리고 무기에 바르는 약을 구분하려고 하는데 내 연금술 지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들은 거대 생물 사냥꾼이라고 했다. 이 악이 없는 머저리들이 불쌍해 나는. 이 장의 다음 부분은 복원이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되어 있습니다. 고맙게도 누군가 여백에 다음과 같은 주석을 적어 놓았습니다. 독. 대상을 중독시키고 종종 그 밖의 상태 효과를 부여. 독소. 지속 피해 부여. 기름. 상태 효과를 부여하며 독과 독소의 면역인 생물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음. 연금술에 정진하다 의구심이 싹 트거든 3의 법칙 하나만을 기억하면 될 일이니 3~4번만 힘을 주어 뒤틀기만 해준다면 까치마저 수월하게 송이송이 가르리라. 쓰고 나니 기분이 좋다. 내가 지금까지 쓴 끔찍한 운율은 꼴도 보기 싫어졌다. 이미 쓴 것을 따로 고치지는 않을 것이지만 이제부터는 좀 더 재미있게 써보려고 한다. 오늘 하찮은 일에서 한 줄기 희망을 발견했다. 백금 비늘 연구 중에 잠시 시간을 내어 한 노움을 도우러 갔었다. 노움은 자기 기니피그가 장미동굴에 갇히는 일이 있었다며 기니피그의 피부를 단단하게 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노움을 도와주었고 노움은 비늘 없이 맨살이 드러난 내 손에 입을 맞춘 후 기분이 좋아진 얼굴로 물러갔다. 나무껍질 피부 영약 한병 제조법. 필요한 추출물: 옹이투성이 나무껍질 소금, 진흙 메피트 날개 또는 레컬라이트 부유액. 제조 방법: 혼합 후 흔든다. 이렇게만 해도 충분하다. 연금술에 정진하다 의구심이 싹 트거든 기니피그 한 마리를 공경해서 구제하라. 가시 박힌 가지에서 조심스레 빼낸 다음 빠져나온 녀석에게 차 한 잔을 대접하라. 나무껍질 피부 물약의 성공을 계기로 나는 내 아픈 몸을 단단하고 반짝이는 백금 비늘로 덮을 수 있도록 실험 연구를 진행했다.
왼손으로 글을 쓰는 건 정말 쉽지 않다. 노음이 입을 맞춘 오른손이 발톱으로 찌른 듯 고통스럽다. 원래는 치가 떨릴 고통이겠지만 실로 오랜만에 견딜만 했다. 그렇다. 희망이 돌아온 것이다. 이 판본에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기니피그를 구했다. 오늘은 엘프의 노래 주점에서 친한 친구에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지금 생각하니 너무 부끄럽지만 당시에는 아니었다. 바늘 돋친 듯 성질이 솟구친 것이다. 처음으로 내 병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영약 제조법이 하나 떠올랐다. 보통은 약효는 사용자가 잠들 때까지 지속되므로 아주 강력한 영약이어야 할 것이다. 물약은 효과가 그렇게 길지 않아 용도가 보다 제한된다. 물약을 조합하면 동시에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영약의 경우 소화기관이 한 번에 하나밖에 소화할 수 없다. 명심할 것. 연금술에 정진하다 의구심이 싹 트거든 3의 법칙 하나만을 기억하면 될 일이니 3가지의 같은 재료 가져다가 넣는다면 무엇보다 효험 있는 추출물을 얻으리라. 비늘이 없어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언제는 안 그랬나 싶지만 잠에서 깨면 하얀 시트가 내 몸 모양의 분홍색 자국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는 날도 있다. 누군가 여백에 다음과 같은 주석을 적어 놓았습니다. 영약, 한 번에 한 가지만. 효과는 긴 휴식을 취할 때까지 지속. 약물, 동시에 여러 약물 효과 적용 가능. 하지만 지속 시간이 영약보다 짧음. 재밌는 거 하나 알려줄까? 독송곳니 부유액을 롤스 밀랍 황산이랑 섞는다. 사실 아무 황산이나 상관없지. 그러면 독이 떨어진다. 똑똑똑. 연금술에 정진하다 의구심이 싹 트거든 쾌락에 찬 황홀경이 사무치게 그리우면 비명소리 지르느라 목구멍이 갈라지면 내가 꾸는 꿈에서는 독국물이 뚝뚝뚝뚝. 다 틀렸어. 백금 비늘 계획도 전부 다 틀렸어. 아파. 너무 아파. 연금술의 대가인 하스킨 제실라핀의 기록입니다. 첫 항목은 드로우 독약 제조법입니다. 다발버섯 정수를 아무 소금이나 혼합하면 여신 롤스의 성적만큼이나 무시무시한 드로우 독약을 얻으리라. 당시 나는 독약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을 찡그리곤 했다. 독약을 쓰는 것이 비겁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다만 어떤 쓰레기가 자신을 떠난 전 애인을 독살하기 위해 사용한 책의 저자인 비늘 없는 드래곤본으로 이름을 남기지는 말자고 생각했을 따름이다. 옛 친구 니크로스는 그러한 독약이 있으면 모험가들이 모험길에서 만나는 위험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나를 설득하려 했다. 현실은 개나 주라는 식의 천박한 낙관주의자 같으니 모험가는 검의 해안 지역 인구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그 외 대부분은 그저 살아가려 애쓰는 서민들이다. 그리고 지금 같은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전 애인, 특상품 염소를 훔친 놈 또는 등 뒤에서 나를 미친년이라며 놀린 여편네에게 독을 먹여야 할 일이 생기기 마련인 것이다. 그렇다면 내 대답은 이것이다. 마음대로 해라. 내 제조법을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쓰시라. 오늘은 상태가 좋다. 예상 밖이다. 내 증상을 설명하면 이렇다. 열흘 동안 때때로 내 비늘 없는 피부가 잠잠해진다. 그러면 하루 정도는 통증이 참을만하다. 심한 종양의 양상과 비슷할 듯하다. 어느 날에는 마치 다시 건강해진 듯한 착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다.
어쨌든 엘프의 노래 주점에 들러 단 것과 더 달콤한 핫초콜릿, 말이 되나? 되는 것 같은데? 을 시켰다. 주점 사람들과는 이름을 부르는 사이이다. 주점에서 나더러 어떻게 살고 있냐 물었다. 나는 간단하게만 대답하고 말을 아꼈다. 그때 인간이, 내가 얼마 전 암시약 영약을 줬던 그 인간이 나타났다. 사지 멀쩡하게 살아있었고 얼굴에는 내가 기억하던 그 머저리 같은 미소 대신 훨씬 적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나는 인간에게 인사를 건네고는 합석을 권했다. 이름은 데이므릭이었는데 아주 죽다 살았다고 했다. 처음 1시간 동안은 점잖게 이야기하다가 다음 2시간은 매우 즐거운 표정이었다. 인간이 그 다음날 사령수를 쓰는 끔찍한 적을 상대할 것이라고 털어놓자 나는 이 정감 가는 자의 몸이 잔혹한 사령 마법으로부터 받는 피해를 덜 수 있도록 사령 저항의 영약 제조법을 적어주었다. 사령 마법 저항 영약을 만들려면 검은 협죽도 황산을 아무 승화제와 혼합한다. 마찬가지로 좋은 날이다. 또 찾아올 좋은 날을 위해 건배. 방금 전에 정신을 차렸다. 비늘 없는 맨살에서 뼛속까지 전해지는 통증 때문에 전혀 잠을 잘 수 없었다. 효과도 없는 치료를 받으면서 5일 밤을 맨정신으로 지내다 보니 머리가 아주... 이 정도로 깊은 감각은 피해망상이라는 말로도 부족하다. 내가 칼이 되어 칼집에 들어가는 듯 온몸을 뒤덮는 감각이었다. 그리고 나는 내 오랜 친구인 니크로스가 날 죽이려 한다고 확신했다. 내 증상이 너무 심해 니크로스가 차마 두고 볼 수 없어 나를 죽이려 하는 것 같았다. 나를 독살해 내 고통을 끝내주려 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가장 큰 이유는 나 자신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끝내자는 생각 말이다. 이 탕약을 이용해 친구의 생각을 드러낼 수 있는 물약을 만들었다. 물럭새 부유액을 승화제에 섞음으로써 독심술 물약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가장 끔찍한 것은 친구의 머릿속에 살해 충동이라고는 없었다는 것이다. 오직 동정만이 있었다. 순탄하던 날들은 이제 끝이다. 사지와 손가락이 떨려 글을 쓰기 어렵다. 표현할 수도 없는 고통이다. 믿기 힘들 정도로 심하다. 의사에게 갔더니 이미 유통기한이 지났다며 웃었다. 환자를 보고 웃는 의사는 처음이었다. 게다가 탁 트인 그 병원 천막에서 그 소리를 들으니 전쟁의 참상에 정신이 나간 군의관이 뼈톱을 휘두르며 낼 법한 소리 같았다. 내 증상, 그러니까 내 드래곤본 비늘이 자라나다가 껍질로 굳어지기 전에 고통스럽게 벗겨지는 이 증상은 매우 희귀하다. 게다가 엄청나게 우습기도 한 모양이다. 최근 친구를 사귀면서 무뎌졌던 고통이 확실히 다시 돌아왔다. 다음과 같은 탕약을 만들어 봐야겠다. 아니면 잠들지 못한 채 밤을 지새우다가 고통의 푸가를 느끼며 열에 들떠 피해 망상에 빠지게 될 것이다. 사양 크리퍼의 소금을 아무 부유에게나 첨가하면 상급 치유 물약을 만들 수 있다. 아주 강력한 치료 효과가 있다. 그리고 내 마지막 희망이다. 다 틀렸어. 안 통해. 아파. 너무 아파. 일전에 친구에게 윽박지는 일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 친구에게 뜨거운 초콜릿을 한 잔 대접하고는 강력한 치유 물약을 만드는 법을 알려주려 했다. 친구는 제조법을 보고 뜨거운 초콜릿을 본 다음 마지막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러더니 아무 말 없이 나가버렸다. 까칠한 새끼.
중급 치유물약 한 병 제조법. 필요한 추출물: 봉선화 재, 골짜기 수정 소금 또는 옹이진 나무 껍질 등. 사실 아무거나 상관없음. 제조 방법: 그냥 큰 그릇에 놓고 섞어. 대충 해도 누가 신경도 안 쓸 테니. 연금술에 정진하다 의구심이 싹 트거든 삼의 법칙 하나만을 기억하면 될 일이니 석삼일을 고통 없이 무탈하게 지낸다면 대책 없는 내 두뇌도 고쳐줄 줄 누가 아나. 백금 비늘 연구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헛된 일에 시간을 버리지 말고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 무엇이라도. 이 고통을 없애야 한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오늘은 엘프의 노래주점에 갔다. 니크로스가 아무렇지도 않게 내 맞은편에 앉았다. 나는 예의 그 미소를 보기 위해 니크로스에게 이 제조법을 건네주었다. 니크로스의 얼굴이 밝아지고 눈이 반짝였지만 내가 바라던 그 느낌은 느낄 수 없었다. 내 피부는 언제나 그렇듯 그저 아프게 따끔거릴 뿐이었다. 빛의 플라스크 한 병 제조법. 필요한 추출물: 야광 고사리의 정수, 레컬라이트 부유액. 제조 방법: 야광 고사리를 채로 걸러 레컬라이트에 넣는다. 동으로 만든 바늘로 젓는다. 인내하고 계속 저으면 적지 않은 인내심이 필요할 것이다. 용에게 밝게 춤추는 빛이 나타나리라. 언제나 기억할 것: 연금술에 정진하다 의구심이 싹 트거든 삼의 법칙 하나만을 기억하면 될 일이니 세 가지의 같은 재료 가져다가 넣는다면 무엇보다 효험 있는 추출물을 얻으리라. 이상한 일이지. 운율에 맞춰 이 짧은 안내문을 쓰는데 입을 꽉 다물게 된다. 아프다. 누군가 책에 짧은 메모를 적어 놓았습니다. 레노어에게 이 제조법을 찾았는데 네 생각이 나더라. 참 놀랍기도 하지.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을 찾길 바랄게. 너라면 분명히 그럴 수 있을 거야. 너만큼 밝은 빛은 아니겠지만. 이르. 불행하고 비늘 없는 드래곤 본. 하스킨 제실라핀이 쓴 연금술 제조법 책으로서 지저분하고 기괴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날아가는 듯한 필체로 적혀 있습니다. 이 판본에는 이 연금술의 대가를 기리는 의미에서 구두점을 삽입했습니다. 편집자들은 당시 저자의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다면서 저자를 대신해 독자의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니크로스가 우리 집 주방에 앉아있다. 니크로스, 내 오랜 친구, 과감한 친구, 용감하고 못된, 그래, 아주 못된 친구지. 나를 지워버리고 싶을 거야. 알고 있어. 크롤러 점액이나 드로우 독약을 내 핫초콜릿 잔에 넣어 없애버리고 싶겠지. 나에게 최후의 약을 주고 싶겠지. 마음속에 동정심만 있지 않았느냐고? 아, 자기를 동정한 거였어. 그런 거였어. 내가 먼저 없앨 거야. 그놈 마음에서 동정을, 후회를, 웃음을 없앨 거야. 뇌를 움직이는 전류도 없애고 체액이 끓게 하고 시냅스도 전부 니크로스에게서 전부 삭제할 거야. 이걸 조금만 넣으면 된다. 와이번 독침의 젤을 소금에 넣으면 치명적이며 아주 맛있게 치명적인 와이번 독이 된다. 새싹은 붉은 수포 내 눈 뒤에서 부어오른다. 내 살갗에 불이 붙어 벌레가 나를 무는 것 같아. 가려워. 니크로스. 아, 내 친구 니크로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오늘도 좋은 날. 좋은 날들은 엮인 진주 목걸이처럼 찾아온다. 오래오래 계속되기를. 아직 통증은 심하지만 비늘 없는 드래곤볼은 이 몸을 보기만 해도 다들 알 수 있는 사실이지만 상처와 고통에 대단히 친숙하다. 어쨌든 맑고 좋은 날이 또 찾아왔다. 엘프의 노래주점 바깥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는데 새로 사귄 친구 데이므릭에 아는 척을 했다. 데이므릭은 인간인데 원래는 순진하기 짝이 없었지만 이제는 약간의 총명함이 생겼다. 내 옛 친구, 그리고 아마도 다시는 보지 못할 친구인 니크로스처럼 꽤 괜찮은 모험가다. 데이므릭이 최근 모험일과 용병일을 하면서 만나는 주문 시전자들을 상대하는 데 쓸만한 약을 만드는 법을 배울 수 있냐고 물어보았다. 그래서 이렇게 간략하게 제조법을 써주었다. 그레미시카 꼬리의 정수를 아무 부유액과 혼합하면 위저드의 애군 기름을 만들 수 있다. 성가신 주문 시전자들을 상대하는데 아주 효과가 좋다. 데이므릭이 내 등을 찰싹 쳤는데 내가 얼굴을 찡그리며 신음을 내자 땀을 뻘뻘 흘리며 사과했다. 사실 나는 괜찮았다. 우정과 햇빛 덕분에 약간은 몸이 풀렸으니까. 정말로 좋은 날이었다. 옛 친구 니크로스가 찾아왔다. 필자가 핫초콜릿을 만드는 동안 니크로스는 언제나 바닐라액을 넣어 먹는다. 핫초콜릿을 망치는 짓이기는 하지만 니크로스가 더 달라고 했을 때 필자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니크로스는 필자가 적은 기록을 살펴보았다. 필자가 독극물에 관해 적은 내용을 보고 마음이 언짢았는지 필자의 다른 글, 들어온 물약 참조. 니크로스는 필자에게 좀 더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필자는 필자가 느끼는 바가 매우 신빙성이 있고 관련성이 높으므로 그리하기 어렵다고 말해주었다. 우리는 핫초콜릿이 식어가고 바닐라가 굳는 것도 모른 채 오랫동안 토론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니크로스는 마침내 자신이 사실 독약을 얻으러 왔음을 고백했다. 괴물에게 쓸 것인가? 하고 묻자 니크로스는 금방 기분이 상한 눈치였다. 그 입꼬리가 불행한 듯 아래로 처졌다. 니크로스는 아니라며 금방 인정했다. 자기 동료 중에 상종 못할 자가 있다는 것이었다. 당연하게도 대화는 그것으로 끝이었고 니크로스는 무언가 중얼거리며 기분 상한 듯 어깨를 늘어뜨리고 어두운 표정으로 집을 나섰다. 캐리언 크롤러 촉수 소금을 황산에 넣는다. 그리하면 금세 아주 치명적인 독약이 완성된다. 특히 옛 직장 동료를 죽이는데 효과가 좋다. 짧은 여행 떠나기 전에 친애하는 독자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다. 연금술 분야의 필자가 남기는 축축한 선홍색 기여라고 할 수 있겠지. 모든 용에게는 하나의 주 추출물이 있다. 그리고 무엇을 섞든 적절한 친화성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치유 물약에는 로그의 끼니거리에 소금만 넣는다. 대부분 분리워그 부유액을 섞지만 아무 부유액이나 괜찮다. 첫 번째 추출물이 제일 중요하다. 왼쪽 손이 통증으로 굽어버려서 쓰기가 너무 힘들다. 하고 싶은 것도 할 일도 너무 많아. 도울 때도 많고 만날 친구도 많고 연금술로 기쁘게 해주고 싶은데 아파서 미쳐버리겠다. 정신이 그나마 멀쩡할 때 독을 마셔야 해. 옛날을 떠올리며 연금수에 정진하다 의구심이 싹틀 때면 3회 법칙 하나만을 기억하면 될 일이니 3개의 같은 재료를 가져다가 넣는다면 무엇보다 효허 있는 추출물을 얻으리라. 이제 약 먹어야겠다. 뜨거운 초콜릿이다. 뜨거운 초콜릿 맛이다.